집이 왜 이래? 여행 가방을 떨어뜨린 채 미정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일간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이 마주한 건 텅 빈 거실이었어요. 소파도 TV도 냉장고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급하게 방을 찾아다니던 미정이 앞에 저는 담담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말이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사 가라. 집을 팔았다. 네? 뭐라고요? 이 집을 팔았다고 했어. 새 주인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 미정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영호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몰래 집을 팔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내가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냐? 이 집은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너희 가족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야. 그렇지만 가족끼리 상의도 없이 가족이라고? 저는 쓰게 웃었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냐?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미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켜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73세인 내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당신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식입니다. 올해 73세죠.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딸을 키워냈습니다. 40년을 한 직장에서 버텨내며 아내도 없이 딸 미정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은퇴 후 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련한 이 집에서 딸 가족과 함께 지낼 때만 해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손주 둘이 할아버지 왔다 하며 달려와 안겨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정이도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정이가 급하게 말해요. 아버지, 애들 아침 차려주시고 학교 보내주세요. 저희는 일찍 나가야 해요. 사위인 영호도 인사만 대충 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갑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서글퍼집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볼 때면 저는 왠지 끼어들기가 어려워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쉬세요 라는 말이 자꾸만 들려오거든요. 손주들도 처음처럼 저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쁘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거지는 조용히 해주세요. 영호가 회사 일 때문에 전화 받아야 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 집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짐일까? 공장에서 일할 때는 동료들이 김 반장님 없으면 안 된다며 인정해줬는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숙제 봐주세요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아버지는 잘 모르잖아요 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한 할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를 돌리고 아침밥을 짓고 청소를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거실을 지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말을 걸어도 네, 네 하며 대충 대답할 뿐이에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분명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자꾸만 드는 의문이 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 정작 그 자식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이날은 정말 심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 챙기는 게 제 몫이니까요. 미정이가 회사 가면서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허리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저희는 늦어요. 그리고는 영호와 함께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말이죠. 혼자 집에 남아 허리를 살살 돌려보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아픔쯤 참고 넘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결국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네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요?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최소 2주는 병원에 있으셔야 하고 그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 그런데 미정이의 첫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수술 받으시면 누가 집안일 해요? 저희는 맞벌이라 집에 있을 수가 없는데. 영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휴가 내기가 힘들어요. 수술 날짜를 좀 미룰 수는 없을까요? 제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고 집안일만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파도 가족들은 집안일을 걱정하는구나.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가 또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일단 약이나 물리치료로 버텨보세요. 지금 수술 받으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져요. 제 건강보다 자신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결국 수술을 미뤘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매일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집안일을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아 하는 신음이 나와도 미정이는 아버지, 애들 아침 준비해 주세요 라고만 합니다. 제가 아프다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영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설거지가 쌓여 있네요. 저희 내일 아침에 손님 오는데 집이 이래서야. 제가 아픈 건 상관없고 체면만 중요한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노동력일 뿐이라는 걸요.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밤마다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까? 가족이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 걱정만 한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뭘까요? 결국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미정이가 119에 신고하고 따라왔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미정이가 겁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가 수술복을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 미정이가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가봐야 하니 다녀와서 이야기 나눠요. 라고 말하고는 아버지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라며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바빠서 못 온다 라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걱정하며 지켜보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혼자 있었습니다. 옆 병상의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해 주는데 제 침대 주변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미정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는 애들 때문에 집에 가봐야 해요. 5분도 채 있지 않고 또 가버렸어요. 수술받은 아버지보다 집안일이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길었어요. 수술 부위가 아프고 혼자 있다 보니 무서워지더라고요. 간호사가 또 자녀분들은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바쁘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서글펐어요. 옆 병상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일 와요. 회사 일찍 마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외로워졌어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간병인이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들이 한 번도 안 오시네요. 다른 환자분들은 매일 가족이 오는데.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미정이는 이틀에 한 번씩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집안일이 너무 밀려서 힘들어요. 제가 아픈 건 걱정하지 않고 집안일만 걱정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혼자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다쳤을 때는 동료들이 걱정해 줬는데 정작 가족들은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어르신 우시는군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정말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미정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집에 오시면 바로 집안일 하실 수 있으시죠? 2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의 회복은 관심 없고 집안일만 걱정하는 딸을 보며 저는 이 가족에게 정말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퇴원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안 하면 미정이와 영호가 불편해하거든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미정이와 영호가 소파에 앉아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숨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어. 미정이의 목소리였어요. 수술하는 동안 집안일 다 내가 했잖아. 회사 다니면서 애들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니까 죽겠어. 영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그래. 아침마다 장인어른 눈치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눈치를 준다고요? 전 그냥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시면 또 어떻게? 이번처럼 수술이라도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미정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영호의 말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요양원이요? 미정이가 놀란 듯 물어봤어요. 응. 요즘 요양원도 괜찮다던데.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아버지도 더 편하실 거야.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미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누가 뭐라고 해? 우리도 살아야지. 맞벌이 하는데 어르신까지 모시기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해.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죠? 천천히 얘기해보자. 아버지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실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저축한 돈으로 이 집을 구입해서 같이 살게 한 게 누군데 정작 집주인인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이 아버지 편히 쉬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저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냥 집안일을 시키려는 말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정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용돈 주고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 비용까지 다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를 볼 때마다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밥 맛있어요 라고 하는 미정이의 말이 이제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인어른 고생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먹을 때 미정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집에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혹시 요양원 얘기를 꺼내려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다라고 대답했지만 정말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다음 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 집 구석구석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벌어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는 제가 쫓겨날 집이 되어버렸어요. 거실, 부엌, 미정이와 영호방, 손주들 방.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하며 다가오는 아이들이 귀엽긴 했지만 미정이와 영호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3살 김태식,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딸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냥 순순히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딸 부부의 대화는 제 평안한 희망을 완전한 절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미정이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해외여행?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얘기였거든요. 영호가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 여행을 보내줘요. 태국으로 4박 5일 다녀올 예정입니다. 손주들도 와. 태국이다. 하며 좋아했어요. 그때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집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족들은 모두 여행을 가고 저만 혼자 집을 지키라고요? 제가 짐이라고 여겨서 아예 같이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가족 여행인데 나도 같이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미정이와 영호의 표정을 보니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보였거든요. 아버지, 비행기 타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낯선 곳에서 불편하실 거예요. 미정이가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생각해 봤어요. 가족 여행에서 저만 빼고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거였어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의 여행 준비를 지켜봤어요. 짐을 싸고 일정을 짜고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저만 제외된 채 모든 게 진행됐어요. 아버지, 저희 없는 동안 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짜로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로웠어요. 73살 노인을 혼자 두고 가족끼리만 여행을 간다니요. 여행 전날 밤 미정이가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아버지, 저희 없는 동안 집안일 잘 부탁드려요. 특히 화분들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관리인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어도 한마디 했어요. 장인어른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웬만한 건 혼자 처리하실 수 있으시죠? 혼자 처리하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픈데도 혼자 참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제가 40년 동안 공장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왜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왜 가족 여행에서도 제외되어야 할까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라는 걸 말이죠. 그동안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나 봅니다. 자식들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고 정작 이 집을 마련한 사람은 저인데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하고 서러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딸 부부가 요양원 얘기를 한 것도 여행에서 저를 제외한 것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것인가? 73살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신나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저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5일 후에 올게요. 미정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인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혼자 남겨진 순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실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김태식 아버지의 놀라운 선택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족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맞은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을 텐데 그날은 8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어요. 누구를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전세금과 대출로 마련한 이 집. 딸 가족이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는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제가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서랍장 저 뒤편에 있던 서류 뭉치를 뒤적여 보았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소유자란에 분명히 김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야. 서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을 팔면 어떨까? 내 집인데 내가 팔지 못할 이유가 있나?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정이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먼저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게 됐어요. 매물 급매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어르신 혹시 매물 있으세요? 부동산 사장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글쎄요.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팔기 좋은 시기예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집값을 찾아봤어요. 20년 전에 2억에 산 집이 지금은 6억이 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옛 친구 박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태식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경자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경자야, 너 지금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바닷가 작은 마을에 집 얻어서 텃밭도 가꾸고 말이야. 너는? 나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딸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산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태식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 집에서의 생활, 병원에 혼자 있었던 일,
요양원 얘기를 들은 것, 여행에서 제외된 것까지 전부 말했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자가 화를 냈습니다. 태식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인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이 내 명이지? 그럼 팔아버려. 그리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 경자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 집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제 오신 어르신이네요. 결정하셨어요? 네, 팔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온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급매로 내놓은 집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계약이 된 것이죠.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아진 물건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쓸만한 것은 이삿짐을 싸서 경자가 살고 있는 그 이웃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니 시원섭섭하더군요. 딸 부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73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짐을 모두 정리해서 경자가 살고 있는 바닷가 마을로 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왁자지껄하게 현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던 미정인의 가족이 돌아온 거예요. 캐리어 끄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미정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가족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소파도, TV도, 냉장고도 모두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왜 이래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팔았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영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어봤어요. 이 집을 팔았다고 했어. 새 주인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주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몰래 집을 팔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우리 집이라고 했냐? 이 집은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너희 가족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야. 그렇지만 가족끼리 상의도 없이.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영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농담이시죠? 집을 정말 팔았다는 건 아니시죠? 저는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 6억 2천만 원에 팔았다. 미정이가 계약서를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미쳤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너희 집이 아니야. 저는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공장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너희가 함께 살아온 거야.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 너희가 여기서 살면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투명인간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미정이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들었어. 너희가 거실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 나는 짐이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했지? 영호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장인어른, 그건 그때 잠깐 그런 얘기가. 잠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어. 공장 동료들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정작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미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집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이미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달에 잔금 받으면 끝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이제 정말로 혼자 해봐.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미정이가 따라왔어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간다. 73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어요. 미정아, 너희가 여행 갈 때 나만 빼고 간 거 기억나지? 그때 깨달았어.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말이야. 그건 요양원 얘기도 다시 생각해봐. 나를 거기 보내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붙잡을 자격이 있나? 미정이와 영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주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고요. 할아버지,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결정으로 제 길을 걷는 거였습니다. 뒤에서 미정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경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옛 동료였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태식아, 잘했어. 정말 잘했다고. 경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 착해 라며 소개하던 경자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 친구 김태식이야. 나이 상관없이 그냥 태식 씨라고 불러. 경자가 어두운 밤 하늘을 보며 마주친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시켰어요. 나도 경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이라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 존재감도 더 느껴졌어요. 새롭게 자리 잡은 나의 공간은 작은 집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마음이 되어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첫 주에는 집 정리를 했어요. 경자가 소개해준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새로 오신 김태식 씨라고 부르며 반겨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동네 이웃으로 대해줬어요. 태식 씨, 우리 텃밭같이 갖고 봐요. 옆집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평생 공장에서만 일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기를 시작했어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73살에 처음 해보는 농사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딸 집에서는 아침마다 누군가를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제 시간이에요. 2주 정도가 되었을 때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잘 살고 있다. 집 계약 취소할 수는 없나요? 아직 잔금 받기 전인데. 안 된다. 그럼 아버지라도 다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돌아간다면 다시 투명 인간이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미정아, 나는 이제 김태식으로 살고 있어.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김태식 말이야. 아버지, 너희도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봐.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2달째부터는 마을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기 시작했어요. 김태식 씨 바둑도 잘 두네 하며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집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녁마다 경자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옛날 얘기를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태식아,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초췌했는데. 경자의 말에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뭔가 당당해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얘기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는데 가게 사장이 말했어요. 김태식 씨, 요즘 정말 젊어지고 활기차 보여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특별한 일이라. 잠시 생각해 봤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텃밭에서 기른 토마토를 따며 생각했어요. 73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자유롭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구나. 그게 이기적인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김태식,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파도 소리가 제 말에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장인어른도 아닙니다. 그냥 바닷가 마을에 사는 김태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게 제가 내린 마지막 선택이자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김태식님의 새로운 인생 여정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